자, 제2절 부동산의 분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빵이 소보루빵, 단팥빵, 식빵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빵으로 세분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냥 부동산, 그냥 토지, 그냥 땅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토지의 개념으로 세분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어떻게 세분될 수 있는지 그 종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법에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토지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법은요, 토지의 용도를 총 28가지 종류라고 해서 28지목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28개의 토지 용도, 토지 지목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인 대라고 하는 지목이 있는데 이 대라고 하는 지목으로 설정된 토지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 토지냐? 바로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지목이 대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 토지는 뭐에 이용할 수 있다? 주거용과 상업용, 주거용 또는 상업용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공간정보법, 이 법을 짧게 얘기하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데 공간정보법상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인데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공장 지을 수 있다 없다? 공장 지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공장 지을 수 없다. 자, 공장은 지을 수 없다. 왜 공장 지을 수 없냐면 공장을 지으면 그 토지는 공장용지가 되는데 공장용지라고 하는 지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 어떤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싶으면 그 토지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 위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죠. 자,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라고 하는 별도의 지목이 존재한다. 자, 교재 보충 설명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4번 네 글자짜리에 공장용지가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등등 나와 있는데 공장용지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는 공장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토지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28지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2차 공법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28지목은 글자 수가 지목의 글자 수가 한 글자짜리서부터 5글자짜리까지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한 글자짜리는 전, 답, 대,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대가 뭐라고 했죠?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밭전자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밭을 의미합니다. 자, 답은요, 논을 의미해요.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와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인 지목이 전인 토지, 그리고 논으로 이용되는 지목이 답인 토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각각 다 암기를 해 주셔야 좋고요. 자, 5글자짜리 지목은 주유소 용지 딱 한 개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글자짜리는 전답대 세 가지가 존재하고 5글자짜리는 주유소 용지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 용지라고 하는 지목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공장 지을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을 수 없고 공장을 지으려면 어디에 지어야 된다? 공장 용지, 지목이 공장 용지인 토지에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학교를 지으려면요. 학교는요. 학교 용지로 지목이 잡혀 있는 토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종교 용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종류가 다양하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종교의 어떤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종교용지라고 지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용지라든가 교회용지 또는 뭐 사찰용지 이러한 세부적인 종교마다마다의 용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그냥 싹 다 묶어서 어떤 용지다? 종교 용지다. 따라서 교회 용지 따로 없고 사찰 용지 따로 없고 성당 용지 따로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 정도 특징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공부할 토지의 개념은요, 바로 택지라는 것입니다. 자, 택지라고 하는 토지는요,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공업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지목이 대인 토지와 다른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으로만 이용될 수가 있었죠. 어떤 토지가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요. 자, 그런데 택지는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업지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가 그 개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이 안에 있고 여기에다가 공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가 더 이용 범위가 넓죠. 자, 여러분 택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상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고요.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상 용어이고 어디 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면 뭘 지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주거용 이용은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고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뭘 지어야 돼요? 그 위에 토지 위에 상가를 지어야겠죠. 자, 상가를 지어야 되고요. 공업용으로 이용하려면 우리가 뭘 지어야 되죠? 그 위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결국 택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편해요. 택지는 자, 원래 이 택자가 주택할 때 택인데 그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택지는 주상공 세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데 자, 이러한 용도는 위에 건물을 지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시험에 종종 나오는 함정인데 택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공간정보법상의 28지목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즉 택지란 용어가 지목의 한 종류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목의 한 종류가 아니다. 어디 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토지 지목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감정평가상 용어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이 택지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법적 용어를 찾아본다. 바로 건축법상의 대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축법에 보시면 대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법상 용어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대지라는 용어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목이 대인 토지는요 동의어예요 다른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이에요. 건축법상의 대지와 지목이 대인 토지는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왜 그러죠? 자,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어디에 나온 용어예요? 공간정보법에 나와 있는 지목이에요. 지목의 한 종류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공간정보법상의 용어이고 대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건축법상의 용어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근거법이 달라요. 대지라는 용어는요, 건축법상 용어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공간정보법상의 용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는 공장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이용 가능하지만 공장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의 대지는요, 위에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장 지을 수 있어요. 따라서 건축법상의 대지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유사해 보이죠. 왜? 대자가 둘 다 들어가니까. 하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 처음 하실 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와 건축법상의 대지는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목이 대인 토지와 대지는 서로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건축법상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결국 택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법상의 대지가 다 유사한 용어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요걸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요렇게 건축법상의 대지라고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부지입니다. 여러분, 부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그 바닥 토지를 전부 다 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지는 굉장히 종류가 넓고 포괄적이에요. 자, 어떠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 그 토지, 그 바닥 토지를 전부 다 부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어떤 종류가 있죠? 건부지. 건부지 뭐예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밑에 땅, 건물이 깔고 있는 밑에 땅을 건부지라고 하고요. 자, 하천, 물이 흐르죠? 하천이 흐르는 그 밑에 토지를 하천부지라고 하고요. 다음에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도로 밑에 깔려 있는 토지를 도로부지라고 하고요. 철길이 나와져 있는데 그 철길 밑에 깔려 있는 토지를 철도부지라고 해요. 따라서 뭔가의 이용에, 뭔가의 용도에 이용되고 있기만 하면 그 밑에 토지를 다 부지라고 하기 때문에 부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넓다. 부지는 어떤 일정한 이용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용도 밑에 깔려있는 토지를 다 부지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개념 공부했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택지, 부지 세 가지 공부했는데 뭐가 제일 넓다? 부지가 제일 넓다. 뭐가 제일 좁다? 지목이 대인 토지가 제일 좁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목이 대인 토지와 건축법상의 대지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자, 쉽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공장을 지을 수 있냐 없냐에 의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와 건축법상 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필지와 획지를 보겠습니다. 자, 필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토지가 사실은 굉장히 넓지만 개념상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전체 토지를 A와 B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자, 이때에는요, 어디까지가 내 토지이고 어디부터가 네 토지인지 내 토지와 네 토지 사이에 무엇 설정이 필요합니까? 바로 경계 설정이 필요하죠. 자, 경계를 이렇게 그었다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내 토지고 여기는 네 토지다 라고 경계를 설정해서 각자 자기 땅으로 삼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유사하냐면요. 하나의 쿠키가 있는데 이 과자가 있는데 과자를 쪼개면 조각이 나겠죠? 이 과자 조각이 나겠죠? 자, 이 과자 조각을 요 조각은 내가 먹고 요 조각은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과자를 조각 내어서 각자 먹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이것은 곧 무엇과 유사하다? 토지를 조각 내는 것과 유사하다 이 얘기예요. 자, 토지를 조각 내면요. 한 조각마다 하나의 뭐가 생긴다? 하나의 소유권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조각마다 하나의 소유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과자를 나눠 먹을 때, 과자를 깼을 때 이 과자가 여러 조각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조각마다 한 사람씩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조각은 곧 뭘 의미한다? 하나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 조각 누구 거예요? 요 조각은 A 거고요. 요 조각은 B, C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토지 조각마다, 한 개의 토지 조각마다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우리 이 토지 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하나의 토지 조각을 1필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1필지.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장 단순하게 전체 토지를 둘이서 나누어 갖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자, 토지를 이렇게 둘이 아니라 세 명이서도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요렇게 A씨 거, B씨 거, C씨 거. 자, 이렇게 셋이서 토지를 요렇게 조각 내어서 토지를 각자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조각이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조각이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조각이 요거 한 필지니까 총 토지가 세 조각이 났고 소유권은 총 3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태를 세 필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각각의 토지 조각을 다른 조각과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토지 조각에 번호를 붙입니다. 우리 그 번호를 지번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의 조각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조각을 1번 조각,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각을요 1번지 토지라고 합니다. 뭐 무슨 동, 뭐 창동, 상계동, 뭐 청담동 1번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1번지 토지가 되고 얘는 이제 2번지 토지라고 하고요. 얘를요 3번지 토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조각 내어서 각각의 조각마다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조각을 우리가 필지라고 하고 각각의 필지마다 다른 조각과 다른 필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부여하는데 우리 이 숫자를 하나의 지번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 조각 1소유권 1필지 1지번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자, 이제 필지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셨죠? 자, 텍스트 보겠습니다. 필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법과 부동산 등기법. 자, 등기법 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조각이 내 거라는 거, 이 1번지 조각이 내 거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할 때 어떤 조각이 내 거인지 등록을 해야겠죠. 그죠? 등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요, 자, 이 토지 조각마다 하나의 지번을 갖고 있는 하나의 토지 조각마다 다른 말로 하나의 필지마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법도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필지별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필지별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자, 이 법에서 정한 하나의 소유권 등록 단위, 하나의 소유권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고 법에서 소유권의 등록 단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지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획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요 BC하고 CC 토지가 너무 잘게 쪼개어져서 각자 자기 토지 위에 독립적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토지가 좁다고 합시다. 그래서 BC하고 CC가 서로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냐면 야, 너랑 나랑 토지를 합쳐서 하나의 건물을 같이 올릴까? 그러니까 내 토지, 네 토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 필지, 2번지와 3번지, 2번지는 내 거, 3번지는 네 거, 이 필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면적만 서로 제공을 해서 더 넓어진 토지 위에 하나의 건물을 같이 지을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2번지와 3번지가 각각 다른 소유자의 소유인 각각의 필지일지라도 하나의 건물에 일괄적으로 일체로서 이용되는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하나의 용도에 또는 동일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합니다. 자, 획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서 지금 동일 또는 유사하죠.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용도 또는 유사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2번지와 3번지, BC 토지와 CC 토지의 가격도 만약에 가격을 구한다면 당연히 가격 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이제 이 건물을 팔 거예요. 이 건물을 팔려면 매매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매매 금액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죠? 자, 2번지 토지 가격 더하기 3번지 토지 가격 더하기 건물 가격 이렇게 세 가지의 가격을 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 매매가액이 정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2번지와 3번지의 토지 단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알파 골뱅이 표시는 단가를 의미하는데 제곱미터당 얼마 또는 평당 얼마를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이 2번지와 3번지의 토지 단가는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이 두 필지가 합쳐져서 동일한 건물, 하나의 건물 부지에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경우에는 2번지 토지의 단가와 3번지 토지의 단가가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획지는 네 토지냐 내 토지냐 토지 소유권은 관계가 없어요. 토지 소유권 내 거냐 네 거냐 관계없고 자 하나의 용도에 같이 이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용도에 같이 이용되고 있기만 하면 남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싸그리 묶어서 하나의 획지라고 분류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경우에 A씨는 독자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지었고요. 자, 이렇게 얘는 주거용 건물을 지었고 자, B씨하고 C씨는 합심을 해서 큰 토지를 만들어서 상가를 지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필지는 총 몇 개가 있죠? 필지는 3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3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고 3개의 지번이 존재하니까 3필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 획지는 총 몇 개가 존재하죠? 획지는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A 토지 하나의 획지하고 다음에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B, C 토지를 합친 요 하나의 획지에서 요 획지와 요 획지, 주거용 획지와 상업용 획지 2개의 획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3개의 필지와 2개의 획지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정하는 하나의 조각을 한 필지라고 한다. 그리고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이 정해진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토지 필지가 총 몇 필지냐라고 한다면 지번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획지라고 하는 것은 네 거, 내 거, 소유권 구분은 아무 필요가 없어. 소유권은 아무 필요가 없고 자,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그 토지 묶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주거용 한 묶음, 다음에 상업용 한 묶음이다 보니까 2개의 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필지와 획지 간의 관계를 경우의 수를 총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내 토지 위에 내 건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1필지가 1획지랑 일치하는 경우예요. 내 토지 위, 하나의 토지 조각 위에 하나의 건물을 올렸어요. 그러면요, 1필지 1획지인 경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때는 필지와 획지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필지 1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예요. 자, 토지 조각이 총 4개가 있죠. 자, 여기 AC 토지, BC 토지, CC, DC 토지 이렇게 4개의 토지 필지가 있는데 4필지가 있는데 이 4명의 토지 소유자가 합심을 해서 그 위에 하나의 건물을 같이 올렸다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권은 총 4조각이지만 이 4조각의 토지가 모여서 하나의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4필지가 묶여서 하나의 1획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1획지가 되면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의 토지 단가는 동일해야 돼요? 차이가 나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토지를 평가할 때 자, 요 토지가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이렇게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각각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 1단지로서 우리 얘를 1단지 평가라고 해요. 1단지. 하나의 묶음, 하나의 세트로서 이 전체 토지 가격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토지, 이 전체로서의 면적과 전체로서의 형상과 전체로서의 도로 전면 조건을 고려해서 전체 땅으로서의 토지 단가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개별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곱하기 면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단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로서 각각의 단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단가 얼마, 요거 단가 얼마, 요거 단가 얼마 이렇게 각각의 단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1단지로서 커다란 토지, 이 커다란 토지를 기준해서 전체 단가를 구한 다음에 전체로서의 면적, 전체로서의 형상, 전체로서의
도로 전면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전체 단가를 구한 다음에 요 단가에다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면적, 곱하기 면적, 곱하기 면적해서 각각의 토지 가격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자, 각각의 토지 단가를 개별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일단지로서 세트로서 토지 단가를 같이 구하죠. 우리 이렇게 평가한 것을 일괄 평가라고 합니다. 일괄 평가는 세트로서 또는 일단지로서 이 네 필지의 토지를 마치 하나의 커다란 일필지처럼 취급을 해서 하나의 단가를 구하는 평가를 감정 평가를 일괄 평가라고 해요. 자, 이처럼 다필지 1획지일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는 각각의 필지 가격을 어떻게 구한다? 감정 평가상 일괄 평가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1필지가 반대로 다 획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필지를 갖고 있는데 한 조각 갖고 있는데 토지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토지 면적이 굉장히 큰 토지를 우리는 광평수 토지라고 합니다. 광평수 토지라고 해요. 평수가 굉장히 큰 토지를 광평수 토지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토지가 면적이 크다 보면요. 하나의 토지 조각, 하나의 필지이지만 용도 지역이 서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업 지역이 되고 여기는 주거 지역일 수가 있어요.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용도 지역이 이렇게 선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로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여기는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토지에다가 두 개의 건물을 올렸는데 자, 여기 상업지역 부분은 상가를 올리고요. 여기 주거지역 부분은 주택의 건물을 올렸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요. 하나의 필지니까 일단 필지는 한 개예요. 한 사람 소유이고 지번도 한 개입니다. 그럼 이거는 1필지죠. 물론 광평수인 1필지이죠. 커다란 토지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조각 위에 가치와 용도가 구분되죠. 가치와 용도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전면부, 우리 앞부분은 전면부라고 하는데 전면부는 상가로 이용되고 뒷부분 후면부라고 하는데 후면부는 주택으로 이용되면 이 앞에 전면부의 토지 단가하고 후면부의 토지 단가는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달라야 합니다. 하나의 필지라고 해도 전면부 상가의 토지와 후면부 주택의 토지는 서로 각기 다른 단가가 나와야 돼요. 얘를 알파 1이라고 하고 얘를 알파 2라고 하면 각각 다른 단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 한 조각의 토지라 할지라도 두 개 이상의 여러 개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획지마다 단가를 구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러한 평가를 구분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원칙적으로 1필지 1획지인 거죠. 내 토지에 그냥 내가 혼자 하나의 건물을 올린 겁니다. 아무 논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필지가 1획지일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할 때 일괄 평가한다. 일단지로서 전체로서 토지 단가를 구하게 된다. 그런데 1필지가 다 획지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리 1필지일지라도 전면부와 후면부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토지 단가와 뒷부분의 토지 단가는 구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앞부분의 요 획지와 뒷부분의 주택으로 쓰는 요 획지의 단가를 구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단가를 구분해서 구하는 평가를 구분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지와 획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있었을 때 자, 음식도 사실은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가 있죠. 자, 한식, 그리고 중식, 그리고 뭐 일식, 이렇게 또 여러 개 다양한 카테고리로 음식이 세분화될 수가 있고 요 한식은 또 어떻게 세분화될 수가 있죠? 뭐 순두부찌개, 뭐 제육볶음, 비빔밥 뭐 이런 식으로 한식이 더 세분화될 수가 있고요. 중식도 뭐 짜장면, 뭐 짬뽕, 뭐 탕수육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또 세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비빔밥도 또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개념은 그 밑에 여러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세분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랬을 때 한 요 정도 카테고리를 대분류라고 분류를 하고, 요 정도 수준을 소분류라고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두부를 먹을까 하다가 제육덮밥으로 메뉴를 바꿨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것은 자, 대분류 카테고리는 한식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메뉴를 바꾼 거죠. 메뉴는 바꿨지만 한식이라는 범위 아닌 건 맞죠? 그렇죠? 자, 다음에요. 내가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으로 메뉴를 바꾼 것은 어디까지나 중식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메뉴를 바꾼 것이지, 한식이 중식으로 또는 중식이 한식으로 대분류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토지로 올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대분류 하면요, 택지 지역과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택지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 지역은요, 주상공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이러한 택지가 존재하는 지역을 택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지는요, 자, 전지와 답지가 있죠. 전지, 답지, 그리고 과수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들이 모인 지역을 농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지는요, 산을 얘기합니다. 산, 들판이나 야산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그러한 지역을 임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택지 지역은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주택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으로 소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농지 지역은요, 전지 지역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과 논으로 이용되는 지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또 소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임지는요, 자, 목재를 얻기 위한 임야가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땔감을 얻기 위한 임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임지도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 용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하실 때 용재림은 목재, 신탈림은 땔감, 이런 식으로 절대 공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보통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자, 대부분은 여기에서 택지 지역에서 문제가 끝나고요. 혹시 시험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나온다고 해도 농지 지역을 넘어가지 않아요. 임지 지역은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니,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식 자리에 음식 대신 토지를 쓰게 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대분류, 그 다음에 이 대분류가 더 세분화된 소분류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 이게 대분류입니다. 이게 대분류예요. 근데 이 대분류는 각각 이렇게 소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토지의 용도가 한번 정해지면 그 용도가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에는 공업지였는데 이 공업지가 주택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홍대라든가 연남동처럼, 자, 주택지였는데 상업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도가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용도가 바뀔 때 소분류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대분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각각의 용어를 구분해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주택지가 상업지로 또는 공업지가 주택지로, 이런 식으로 소분류 내에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행지는 소분류 내에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합니다. 자, 전에는 다른 용도였는데 그 용도의 토지가 주택지로 바뀌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주택이행지라고 해요. 자, 종전에는 다른 용도였는데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토지 우리는 상업이행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다른 용도였는데 공업지로 바뀌는 토지를 우리는
공업 이행지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전에는 다른 용도였는데 전지로 바뀌고 있는 토지 우리는 전지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소분류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음식 사례에 의한다면 자, 한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순두부를 먹을까? 제육볶음을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요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요거를 이행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아무리 메뉴가 바뀐다고 해도 아무리 용도가 바뀐다고 해도 대분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분류 내에서 택지라는 이 범위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뉴는 바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식이라고 하는 대분류 내에서 메뉴가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것을 이행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대분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자, 판교라고 하는 옛날에 농지가 있었는데 이 농지 지역을 싹 다 갈아엎어서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자, 원래는 논과 밭만 있었는데 이걸 싹 다 갈아엎어서 원래는 농지 지역이었는데 싹 다 갈아엎어서 아파트 지역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겠죠. 그럼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농지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뭐죠? 이제는 택지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렇게 대분류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바로 후보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후보지는 토지 분류의 카테고리가 대분류 자체가 옮겨 다니는 것. 토지 분류 카테고리의 대분류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후보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농지였던 것이 택지가 되거나 물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겠죠. 택지가 농지가 되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처럼 전에는 농지였는데 카테고리가 아예 달랐는데 농지였던 토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후보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원래는 순두부를 먹으려고 했는데 짬뽕으로 메뉴를 바꿨다라고 한다면 한식에서 중식으로 대분류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메뉴를 굳이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후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분류 카테고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순두부 먹을까 하다가 제육으로 바꾸는 것은 한식이라는 범위 내에서의 메뉴 변경이니까 이행지 개념인데 순두부를 먹을까 하다가 짬뽕으로 바꾸는 것은 한식이 중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대분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때는 후보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부 개념을 쪼개어서 나누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그랬을 때 상위 분류를 대분류라고 하고 하위 분류를 소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분류 내에서의 용도의 변경을 우리는 이행지라고 하고 대분류 자체의 변화를 후보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주택지가 상업지로 또는 공업지가 주택지로 이런 식으로 택지 지역 내에서 이 소분류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행지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농지 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택지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이것은 토지 이용의 대분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토지는 후보지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지와 이행지, 대분류와 소분류 개념을 딱 정리하시면 돼요.